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한국 야단방에 좋아요 오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구독과 시작합니다. 좋아요.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박3리쯤 떨어진 곳에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번듯한 중류 양반가였어요. 허나 그 집 안채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이 집에는 법전도 가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시어머니 정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우리 집 가풍이 어떠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가 이러이러하며 며느리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쏟아졌지요. 그 말의 칼끝은 언제나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집간 지 5년이 넘은 큰딸 박씨가 거의 매일같이 친정을 드나들며 어머니의 말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안방으로 직행하는 모습은 이제 하인들조차 놀라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니와 딸은 안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흉을 보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딸을 통해 2배로 강화되었고 딸의 말은 다시 가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며느리들의 목덜미를 짓눌렀지요. 큰며느리는 견디다 못해 도망갈 뻔했지만 남편이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자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남편의 발령을 천운처럼 여기며 이 집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두 며느리가 빠져나간 뒤 박진사 댁에는 새로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어요. 셋째는 관아에 나가는 하급 관리로 말수가 적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 정씨는 혼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순금이 고개를 숙인 채 웃기만 하는 순금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흡족해했습니다. 하나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순금의 온화한 눈 속에 어떤 빛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말없이 웃는 입술 뒤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순금은 처음으로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발로 차다시피 열어젖혔어요. 순금이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불 귀퉁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삐뚤어진 것, 베개가 제자리에서 손바닥 하나만큼 벗어난 것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입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지요. 우리 집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풍이며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부엌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어야 한다는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쌀독을 열어 쌀알 몇 개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러곤 고개를 저으며 쌀에 벌레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며느리 탓이라고 했지요. 된장독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이것도 흠을 잡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엌으로 내려와 순금이 준비한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입에 넣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국을 떠서 맛보더니 혀를 찼지요. 저녁 무렵 관아에서 돌아온 남편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순금이 조심스럽게 낮에 어머님과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맞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집안일에 대해 잘 모르니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의 손이 슬며시 순금의 손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손길에는 묘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금은 그날 밤 빈 서책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곤 붓을 들어 첫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셋째 날 새벽 어머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함. 이불 귀퉁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삐뚤어져도 안 됨.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지요. 순금의 눈빛이 촛불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순금이 시집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혼례 보름째 되던 날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전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아 분가한 상태였어요. 큰며느리는 순금을 뒤뜰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사방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대들지 말고 그저 참고 견디라고요. 며칠 뒤에는 둘째 며느리가 다녀갔어요. 둘째 아들 역시 2년 전 지방 관아로 발령받아 나간 상태였지요. 둘째 며느리는 순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서 병을 핑계대고라도 도망치라고 간곡히 말했어요. 순금은 두 며느리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아침,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친정을 드나들었습니다. 친정에 오면 제일 먼저 안방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떨다가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순금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감시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이 짜다 했고 나물을 무치면 간이 싱겁다 했어요. 더 가관인 것은 시누이가 친정 부엌을 제 집 부엌처럼 마음대로 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장을 열어 반찬을 꺼내 먹고 쌀독을 열어 쌀을 퍼가고 김치독까지 열어 김치를 담아갔어요. 어느 날은 순금이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정성껏 지은 송편을 보더니 그것까지 싸들고 갔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께 드리겠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저녁 순금은 다시 빈 공책을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보름째, 형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시댁 식구 눈치를 먼저 봐야 함. 보름째, 형님 행동 마이너스 송편 5시루를 통째로 가져감. 한 줄 한 줄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순금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빗자루질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빗자루를 너무 높이 들면 먼지가 날린다고 너무 낮게 들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손목 각도가 30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가 양손 가득 들고 나갔어요. 쌀, 김치, 반찬은 기본이었고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조금씩 퍼갔지요. 2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제 하루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금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안방에 들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무엇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보고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누이는 형님이 친정에 올 때마다 며느리는 대문 밖 골목 어귀까지 나가 맞이하고 돌아갈 때는 그곳까지 배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시누이가 또 친정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침상도 채 물리기 전이었어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곧장 부엌으로 향했지요. 순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찬장을 열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곤 쌀독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더니 쌀을 한 광줄이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부뚜막에 불을 지피던 몸종 춘섬이가 눈만 껌뻑거렸어요. 시누이가 쌀을 다 담고 나서 김치독으로 향하려는 순간 순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순금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지난 보름 전 형님께서 이 부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쌀 한 톨, 김치 한 폭이라도 아껴야 하는 법이다. 넉 달 전 열사흘날 오후 2시 이 부엌에서 형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뚜막 옆 춘섬이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도 한때 며느리셨으니 이 가풍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배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순금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형님께서 쌀을 가져가시려 해서 전에 하신 말씀을 여쭤본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는 황급히 자기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니까 다르다고 변명했지요. 순금은 또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20날에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다고요. 시집간 딸이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쌀 광주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곤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누이가 나간 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하던 하인 칠복이가 빗자루를 놓고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 시누이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시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오지 않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순금을 불러 내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얼굴도 안 비치느냐고 따졌지요. 순금은 수첩을 꺼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한 말, 딸이 한 말이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순금에게 그 수첩을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금은 환하게 웃으며 저 혼자 공부하려고 적어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안방으로만 갔다가 슬그머니 나갔지요.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집안의 위계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길을 못 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시댁 물건을 싸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검사하고 간섭할 수 있었지요. 게다가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은 집안이 조용할 테고 돌아오면 다시 통제할 명분도 생길 터였습니다. 닷새 뒤 시어머니가 순금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네가 보름마다 친정에 다녀오너라. 다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친정 부모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챙겨가야 하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 집 며느리의 도리니라. 겉으로는 며느리의 효심을 장려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지요. 며느리가 무엇을 싸는지 일일이 검사하고 친정에 가는 것조차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5달째, 어머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보름마다 친정에 가되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함. 빈손으로 가면 안 됨. 다음 날 아침 순금이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정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시댁 흉을 볼게 뻔했고 친정 식구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줄 게 분명했거든요. 시누이는 부엌으로 직행해서 순금이 준비한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광주리, 떡 2시루, 옷감 3필이 들어있었어요. 시누이는 하나하나 꺼내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쌀이 이렇게나 많으면 어떡해요. 떡도 너무 크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싸가면 보기 좋지 않아요. 길 가다 동네 사람들이라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집 며느리 참 욕심 많네. 시댁 물건 축낸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누이가 트집을 다 잡고 나서 보따리에서 쌀 반을 덜어내고 떡 1시루를 빼내고 옷감 2필을 빼냈습니다. 그러곤 빼낸 것들을 자기가 챙겼지요. 순금이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그런데 어머님께서 친정에 갈 때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분부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시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금이 또박또박 말했지요. 그리고 형님께서는 친정에 오실 때 항상 빈손으로 오시잖아요. 형님도 시집간 분이신데 시댁에서 친정으로 올 때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형님께서 지난 5달 동안 친정에서 가져가신 것들은 많아요.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그리고 방금 제 보따리에서 빼신 것들까지요. 그런데 형님께서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져오신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순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시집간 딸이니까 친정 물건 가져가도 되고 친정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시집 온 며느리니까 친정에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집 가풍인가요? 시누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요. 순금은 수첩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예물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형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셔서 헷갈린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순금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형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시누이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친정 방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요. 순금의 천조각 수첩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한 달 뒤 시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댁 친구 2명을 데려왔지요. 모두 박진사댁 근처에 사는 양반댁 부인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한참을 수군거렸어요. 그러곤 셋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엌으로 내려왔지요. 순금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순금을 내려다봤어요. 그 옆에 친구 2명도 나란히 서서 째려봤지요. 시누이는 요즘 소문이 안 좋다고 우리 집 막내 며느리가 형님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다 들으셨다고요?
옆에 선 친구들이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말대꾸를 하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거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승리한 듯 턱을 치켜들며 이분들이 다 증인이니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순금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고 그럼 저도 여쭤볼 게 있다고요. 순금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순금은 천천히 수첩을 펼치며 형님께서는 시집간 지 5년이 넘으셨는데 지난 5달 동안만 해도 친정에 97번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신 거라고요. 시누이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97번이라니 거의 매일 온 거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금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가져가신 것들도 적혀 있다고요.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된장 5동이, 고추장 3동이, 송편 5시루, 약과 2광주리까지요. 친구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금이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형님께서 지난 5달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에 욕심내면 안 되고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고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금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쌀 한 톨 김치 한 포기라도 아껴야 한다고요. 친구 하나가 시누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다른 친구는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은 수첩을 덮으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형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요. 시누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친구 하나가 멋쩍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먼저 가보겠다고요. 다른 친구도 황급히 따라 일어나 시댁에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대문을 나서자마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안방에 혼자 남은 시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서는 시누이의 뒷모습이 휘청거렸어요.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하던 칠보기가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어요. 큰아들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둘째 아들 내외도 멀리서 왔지요. 시누이는 물론이고 박진사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대청마루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순금은 새벽부터 부엌을 지켰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 접대를 했지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은 뒤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어요. 박진사의 큰형님이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법도를 중히 여기는 집안이니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집안 가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집은 특히 며느리 교육을 엄하게 하는 집안이라고 며느리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말했어요.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어른을 공경하고 법도를 지키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때 큰며느리가 조용히 그렇다면 그 법도는 며느리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저희가 이 집에 있을 때도 늘 궁금했다며 왜 며느리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건 며느리니까 그런 거라고 시집 온 사람이면 당연히 시댁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순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순금은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공손히 물었어요. 박진사의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금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수첩으로 쏠렸어요. 순금은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6달쯤 되었는데 그동안 어머님과 형님께서 가르쳐주신 가풍을 모두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집 가풍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금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 와서 늦잠을 자도 된다. 둘째,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셋째, 며느리는 친정에 갈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된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루 밑에서 엿듣던 하인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순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하루 일과를 시어머니께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무얼 하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5째, 며느리는 시누이가 올 때 대문 밖 골목 어귀까지 나가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며느리에게 인사받기만 하면 된다. 6째, 며느리는 친정에 많이 가져가면 동네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수군거린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효녀라고 한다. 친척 하나가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잘못 기록한 거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순금은 시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우리 집 가풍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록한 건지 알려달라고요.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금이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7째, 시집간 딸이 친정을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님께서 6달 동안 100여 번 친정에 오셨어요. 8째,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에 욕심내면 안 된다. 하지만 형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된장 5동이, 고추장 3동이, 송편 5시루, 약과 2광주리, 그리고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만든 것들까지요. 마루 밑에서 하인들이 웃음을 참느라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순금은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지 우리 집 가풍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것이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진사의 큰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아우님 댁 며느리 말이 맞다고 법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지요. 순금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형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다고요.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법도라고요. 6달 전 열사흘날 이 부엌에서 형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금이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 말씀 형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형님은 왜 친정에 100번도 넘게 오셔서 집안일에 관여하시냐고요. 시누이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루 구석에 앉아있던 박 진사의 형수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웃음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지요. 명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시누이는 저녁상도 들지 않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큰며느리가 순금에게 다가와 오늘 정말 속이 후련했다고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순금의 손을 잡으며 동서 덕분에 받았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순금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했어요.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께서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지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자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 그저 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순금을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순금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앉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며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귀해서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익숙했던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고 법도라는 게 한쪽에만 적용되면 그건 법도가 아니라 그냥 괴롭힘이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요. 순금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순금을 깨우러 오지 않았어요. 부엌일에 트집을 잡지도 않았지요.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친정에 왔습니다. 올 때는 손에 뭔가를 들고 왔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조용히 순금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웃었어요. 시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금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친정에 올 때 순금과 차를 마시며 동서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저녁 순금은 그동안 적어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곤 빙그레 웃으며 수첩을 화롯불에 던졌지요. 수첩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태우느냐고 물었어요. 순금이 웃으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 매화꽃이 피어났어요. 순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그런 순금을 지켜보며 오늘 국이 참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시누이는 보름에 한 번 친정에 와서 시댁에서 만든 떡이나 과일을 가져와 나눠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순금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요즘 어떠냐고 물었지요. 순금도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와 순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당신 덕분에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지요. 어느 날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사댁 막내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댁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한마디도 대들지 않았는데 집안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싸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말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진사댁 막내 며느리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법도라는 것은 한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과 기록이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순금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지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순금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겼을 뿐이지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